현재 중동에서는 3차 중동 전쟁의 공포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란의 무차별 공습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마저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개입조차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렸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전장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꾼 단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설계자는 미국도 일본도 중동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 비극적 전쟁을 막아내고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돈방석에 앉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리사 핸들리입니다. 전 나토 전략 분석가에서 지금은 한국의 AOS 지능전략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2024년 4월 14일 새벽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란이 불사조의 날개라는 작전명으로 330기의 드론과 110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던 그날 말이죠. 그날 새벽 2시 저는 서울 본사 15층 작전실에서 실시간으로 중동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12개가 벽면을 가득 메운 작전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흘렀어요. 화면 속에는 레자 바흐마니 장군이 지휘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규모 공습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드론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야. 옆자리에 정만호 박사가 숨을 죽이며 중얼거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나토에서 8년간 근무할 때도 이렇게 대규모로 드론을 운용하는 공격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군조차 한 번에 이 정도 규모의 동시 다발 공격을 실전에서 상대해 본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드론들은 3개 층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고도에서 접근했어요. 적어도 침투용 자폭 드론 샤헤드-136이 선두에 섰고 중고도에는 모라지 드론이 정찰과 표적 지정을 담당했습니다. 고고도에는 장거리 정찰용 대형 드론들이 배치됐죠. 그 뒤로 스커드 미사일과 호베이르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정말 완벽한 다층 공격 체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요격을 시작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마치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드론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단의 영공을 통과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레자 장군의 치밀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이란군 참모들이 지난 6개월간 밤낮으로 준비한 완벽한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영공에 진입한 지 정확히 10분 만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론 대열 중 일부가 갑자기 비행 패턴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GPS 신호를 잃은 듯 헤매더니 통제력을 잃고 사막으로 추락하는 것들이 하나둘 생겼죠. 처음에는 아이언돔의 전자전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너무 체계적이고 정교했거든요.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하나씩 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란의 지휘 통제 시스템 전체에 알 수 없는 신호장애가 발생한 거였어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던 화면에서 드론들의 텔레메트리 신호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전원 스위치를 하나씩 꺼버리는 것 같았어요. 테헤란 외곽 지하 50m 깊이의 작전 벙커에 있던 레자 장군은 완전한 패닉 상태였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정보당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그들의 조기 경보, 레이더까지 외부의 물리적 공격 없이 마비됐거든요. 폭탄 한 발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거죠. 이건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 박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기존의 전자재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했고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했거든요. 전자전과 사이버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새로운 형태의 무력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의 로그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란 드론들이 마비된 시점과 우리 케이지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우리 시스템은 공격한 게 아니라 그저 전자적 길목을 만들어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KGV 체계는 원래 아군의 지휘 통제를 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첨단 드론들이 우리가 만든 전자적 산성에 빠져버린 거였어요. 마치 고구려 시대 침입한 적군이 산성의 복잡한 통로에서 길을 잃었던 것처럼 21세기 드론들이 디지털 미로에서 헤매게 된 겁니다. K2 전차가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4.5km 떨어진 표적을 100% 명중시켰던 것처럼 우리 기술은 항상 예상 성능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판 고구려 전략이구나. 적을 물리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적이 스스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 테헤란까지 8,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완전히 조용한 승리였죠. 한국이 5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면서 쌓은 대량 생산과 체계, 통합 경험이 만들어낸 21세기 기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형태가 완전히 바뀐 순간을 목격한 거였어요. 사흘 후 이란 내부에서 격렬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자 바흐마니 장군과 보수파 강경분자인 하메드 라흐마니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메드는 첨단 무기에만 의존한 졸속 작전이라며 레자를 강하게 비난했고 전통적인 대칭전을 포기하고 서구식 드론 전술에만 매달린 결과라고 몰아붙였죠. 혁명 수비대 내부 회의는 거의 고성이 오가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레자 장군이 처한 상황이 인간적으로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는 분명 유능한 군인이었는데 급변하는 시대의 기술 패러다임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이란 정보부가 작전 실패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면서 우리 AOS 연구소에 대한 본격적인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특히 제가 나토 브뤼셀 본부에서 한국으로 이직한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서구 최고 수준의 전략 분석가가 동양의 작은 나라로 옮겼는지 궁금해했던 거죠. 아마 거기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만호 박사가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리사, 이제 내가 직접 언론 인터뷰에 나서야 할 때야.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세계에 정확히 설명해줘야 한다. 처음에는 솔직히 망설였어요. 나토에서 일할 때는 기밀 유지가 생명이었거든요. 모든 정보는 분류되고 암호화되고 제한적으로만 공유됐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서 완전히 다른 철학을 배웠죠. 진실은 숨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 되면서도 여전히 평화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건설적 방향으로 공유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특히 천국 미사일이 UAE에 4조 원, 사우디아라비아에 4.3조 원 규모로 수출된 것도 한국의 이런 개방적이고 투명한 접근법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BBC 월드 서비스 인터뷰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데이터를 파괴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데이터들을 하나의 거대한 보호막처럼 엮어낼 뿐이에요. 적의 무기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적이 스스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고구려 산성이 침입한 적군을 복잡한 미로에 빠뜨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 인터뷰가 전 세계에 방송된 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레자 장군이 우리 기술과 철학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그 인터뷰가 방송된 지 일주일 만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만호 박사가 MIT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이 전 세계 방산업계와 군사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예요. 논문 제목은 고구려 산성과 KGV 체계의 철학적 연결고리 21세기 전장에서 되살아난 고대의 생존 지혜였죠. 전 세계 200여 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정 박사는 발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산성은 단순히 높은 곳에 돌을 쌓아 올린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만든 지능형 방어 시스템이었어요. 적이 한 곳을 뚫어도 다른 곳에서 막고 우회하려 하면 또 다른 길목에서 기다리는 다층 방어망이었죠.
이것이 바로 현대 한국 방산 기술의 근본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개발한 케이지 휘체계가 바로 그 고구려의 고대 철학을 21세기 디지털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거든요. 한국이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쌓아올린 민간 기술력이 방산 분야에 자연스럽게 접목되면서 만들어진 놀라운 결과물이었죠. 우리 AI는 파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 위에 보이지 않는 길목들을 만드는 설계자입니다. 정 박사의 이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나토에서 일할 때는 늘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적을 제거할 것인가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쟁 자체를 무의미하고 불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계룡대에서 열린 KADEX에 365개 기업이 1,432개 부스로 참여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에서도 이 철학이 가장 큰 화제가 됐어요. 외국 바이어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K2 전차의 복합장갑, 두께나 천궁 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 같은 기술 스펙이 아니라 도대체 왜 한국이 이런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는가였거든요. 스펙보다 철학에 더 관심을 보인 거죠. 특히 폴란드 국방부 대표단이 가장 놀라워했어요. K2 전차 180대를 도입하면서 현지 생산 기술까지 허용하는 한국의 파격적인 개방성을 보고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의 전수라고 평가했거든요. 한국이 기술 이전과 면허 생산에 이렇게 관대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레자 장군이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봤습니다. 그는 아마도 우리 시스템의 하드웨어 스펙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분석하느라 밤을 새우고 있겠지만 그가 정말로 이해해야 할 것은 코딩이나 회로도가 아니라 그 근본에 담긴 철학이었어요. 왜 자원도 부족하고 영토도 작은 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절박한 생존의 지혜와 평화에 대한 갈망 말입니다. 4월 말 예상했던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불사조의 날개 작전이 완전한 실패작으로 공식 규정되면서 중동 전체의 방산 시장 판도가 급격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변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중동 각국이 줄줄이 한국 방산 기업들과 긴급 접촉을 시도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예멘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드론 공격에 시달리던 그들은 천궁2 시스템 32억 달러 규모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죠.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이 40억 원에서 60억 원인데 비해 천궁 미사일은 15억 원이라는 압도적 가성비가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게다가 납기도 빨랐거든요. UAE도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미 2022년에 체결된 4조 원 규모 계약에 추가로 케이지 휘체계의 간소화 버전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죠. 그들이 가장 놀란 건 천궁 미사일의 100% 명중률이었어요. 2017년 시험 발사에서 발사한 모든 미사일이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그들도 기존에 검증된 아이언돔 시스템에 우리의 전자전 기술을 접목시키겠다고 은밀하게 접촉해왔거든요. 중동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이스라엘이 한국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이고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라크까지 3.7조 원 규모의 천궁2 8개 포대 도입을 긴급 결정했어요. 중동에서 한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도입한 게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 번째였죠. 그들은 한국 방어 시스템을 긴급 공수 품목으로 특별 지정하면서까지 최대한 빠른 도입을 간절히 원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인 기분이었어요. 실제 전쟁터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체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계약서라는 종이 위에서 벌어진 완전히 조용한 외교적 승리였죠. 한국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운 것도 바로 이런 철학적 우위와 기술적 신뢰성 때문이었어요. 정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리사, 이제 확실히 알겠지? 진짜 강한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종료시키고 평화를 만드는 나라라는 걸 말이야.
그 말이 제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졌어요. 미국과 러시아가 독점해온 전통적인 무기 패권 구조에도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철저히 독점하고 있던 첨단 방어 시스템 시장에 한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한 거죠. 그것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접근법으로 무장한 채로 말입니다. 한국 방산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자랑이나 과시를 하지 않았어요. 5월 초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레자 바흐마니 장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조사위원회에서 심각한 좌천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불사조의 날개 작전 실패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센 압박이 연일 계속됐고 보수 강경파들은 그를 서구 기술에 현혹되어 전통적 군사 교리를 저버린 무능한 지휘관이라고 맹렬히 몰아붙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정말 착잡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는 것에 당연히 자부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레자 장군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그는 분명히 매우 유능하고 헌신적인 군인이었는데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기술 패러다임과 전쟁 양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훨씬 더 놀라웠어요. 그가 혼자서 한국의 고구려 고대사와 우리 현대 시스템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레자 장군이 고구려사 관련 학술 서적들을 여러 권 구해서 밤마다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삼국사기의 산성은 높이가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라는 구절과 진짜 강한 것은 한 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고 반복해서 읽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한국이 1960년대 극심한 안보, 불안과 경제적 절망 속에서 방산업을 시작했다는 역사적 배경도 매우 자세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했던 그 절박함과 의지, 그리고 그런 절박함이 어떻게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우리의 뿌리 깊은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인간적으로 깊이 안타깝기도 했거든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과거에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노장, 참모들의 조언과 경고들을 지금 되돌아보며 깊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정 박사가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리사, 진정한 승리라는 건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깨달음과 성찰을 얻게 하는 거야. 레자 장군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그런 진정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지. 저는 그때 한국이 왜 이런 독특한 기술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새삼 깊이 깨달았어요. 천연자원도 부족하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오직 생존을 위해 개발한 철학이 21세기에 다시 찬란한 빛을 발한 거였죠. K2 전차가 독일산 변속기를 달아도 국산화율 84%로 당당히 인정받는 것처럼 핵심은 부품이나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근본 철학이었어요.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력함을 깨닫고 평화로운 새로운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6월 서울에서 열린 국방기술 포럼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자 바흐마니 장군이 개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한 거예요. 이란 정부의 공식 파견이나 외교적 임무가 아닌 순전히 그 개인의 학습과 성찰을 위한 방문이었죠. 혁명수비대에서 사실상 좌천당한 그가 멀고 먼 한국까지 와서 배우려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와 마주쳤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가 지휘한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했던 제가 이제 그 작전의 최고 책임자와 직접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의 눈에는 적개심이나 원망이 아니라 순수하고 간절한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리사 핸들리군요.
그가 먼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개발한 시스템이 제가 6개월간 준비한 드론들을 10분 만에 완전히 멈춰 세웠죠.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했습니다. 장군님, 저희는 당신의 드론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파괴한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마치 고구려 산성에서 침입한 적군이 복잡한 미로에 빠져 헤매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그가 깊은 한숨과 함께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섭고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죽이지도 않고 파괴하지도 않으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다니. 우리는 그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거의 4시간 동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장을 만들지 않는 기술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접근법이 진정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했죠.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군사 사고방식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었지만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의 K2 전차는 왜 기술 이전을 그렇게 쉽고 관대하게 해주나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폴란드의 구조 원어치를 팔면서 현지 생산 기술까지 모두 허용한다니 솔직히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보통 무기 수출국들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숨기려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기술을 나누면 우리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더 발전하고 진화하게 됩니다. 천국 미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기술과 미국 기술을 과감하게 결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는 천국 미사일이 적국이었던 러시아의 S-400 기술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 개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어요. 적국의 기술도 주저없이 배우고 활용한다는 말인가요? 우리는 적과 아군을 기술로 나누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과 지혜는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지 않기 위해서 이기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꼈어요. 아마도 그는 이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화려한 공식 발표나 자랑스러운 선전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묵묵히 방위 산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세계는 이미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누가 전쟁에서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전쟁의 게임 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는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나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과 평화 철학이었거든요. 2024년 한 해에만 목표했던 200억 달러의 방산 수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서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의 문턱에 당당히 다가섰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놀라운 성과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기보다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BBC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룬 대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저에게 마지막 종합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프로그램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결국 진짜 승자는 누구입니까? 한국인가요? 아니면 기술 자체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천천히 답했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든 나라가 진짜 강하고 위대한 나라죠.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평화와 상생의 철학을 전 세계에 전파한 겁니다. 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대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지혜로운 철학을 말입니다. 레자 장군은 지금 테헤란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어 전략과 군사 철학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이제 고구려 산성의 지혜로운 원리를 현대 이란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 적이었던 사람이 우리의 깊은 철학과 지혜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강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합니다. 이 유서 깊은 강물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온 것처럼 한국 민족의 생존 지혜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도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현재에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그리고 그 소중한 꽃향기가 이제 전 세계로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구나. 진짜 강하고 위대한 나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기는 방법과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죠. 무력과 파괴가 아닌 지혜와 포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강국 말입니다.